그 소식 들으셨어요? 이제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대요. 헐, 진짜요? 그거 예전엔 뇌스캔이나 요추천자 검사해야 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FDA에서 승인됐는데 피 속 단백질 비율만으로 알츠하이머 위험을 예측할 수 있대요. 와, 그럼 병원 가서 피 검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도는 괜찮은 건가? 90% 이상 정확하다고 하는데 의사가 참고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치매도 빠르고 쉽게 진단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새로운 의료 검사 기기는 어떻게 인허가를 받는 걸까? 그러게. 지금 이 순간에도 혁신적 의료기기와 의약품들은 우리 일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일 텐데요. 이러한 제품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국내 바이오헬스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식약처 중심의 허가 체계 흐름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두 번째는 품목 허가, 변경 허가, 갱신, 조건부 허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의료기기, 체외진단기 사례를 들어 어떻게 인허가를 진행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식약처 중심의 허가 체계 흐름도입니다. 제일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식약처입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있고요. 여기서 의료기기, 의약품 또는 체외진단기 같은 모든 의료기기 관련 또는 의약품 관련 인허가 제도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품 판매에서 허가까지 규제하는 게 아니라 판매된 이후에 어떻게 유통되고 문제가 있고 필드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 데까지도 식약처에서 모두 관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쉬운 말로 FDA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약자로는 MFDS라고 국내는 명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식약처가 그 허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이후에도 제품에 폐기될 때 또는 단종될 때까지 전 생애 주기 동안 이를 관리하고 하는 기관이 식약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어떠한 제품을 개발하고 의료기기나 의약품은 그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기 때문에 그 임상실험에 대한 허가나 관리나 또는 효과성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제품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인해서 실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실제 생산 과정에서 우리가 허가받은 대로 동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지, 생산에 문제가 있는지 이도 감시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유통 과정에서 제품이 잘못 유통되고 있는지 또는 유통 후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변경이 필요하면 이 제품을 갱신한다던가 또는 개선한다던가 하는 사후 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기관이 식약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약처는 국마다 조금 틀린데요. 그래서 의료기기를 관장하는 의료기기 안전국이 있고요. 바이오 또 생약을 관장하는 바이오 생약국이 있고요. 약품 쪽을 허가하는 의약품 안전국들이 있어서 이게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밑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약품의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을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처음에 여러분 뭘 개발하세요, 의약품을. 그러면 임상실험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임상실험 허가를 식약처에서 내고요. 그 다음에 품목 허가를 냅니다. 품목 허가를 낼 때 안정성이나 제품의 유효성을 심사해서 품목 허가를 내고요. 그 이후에 제조, 수입 허가라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수입할 수 있는 GMP라는 서류를 인증을 내주게 되고요. 이후에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이 제품을 재심사한다던가 재평가한다던가 문제가 있으면 회수 폐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인허가하는 거는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사법이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고요. 그 법에 따라서 의약품에 대해서 인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상실험 승인은 먼저 임상실험 계획, IND라고 하는데요. 임상실험 계획을 기업이 또는 어떤 단체가 학교가 제출하게 되면 이 임상실험이 뭘 하는 목적에 따라 맞게 됐는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제시한 효과를 잘 내는지,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통계 모형은 맞게 제시되었는지 등에 관한 것들을 식약처에서 쭉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승인을 허가하게 됩니다. 또한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IRB라고 해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그러니까 환자한테 임상실험하기 전에 안전한지 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승인 과정이 거쳐야지만 임상실험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의약품은 1상, 2상, 3상에서 3번의 임상실험을 거쳐서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면 우리 제품은 이제 안전합니다 라는 자료를 만들어서요 식약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약처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 제품이 안전하고 그 다음 환자한테 썼을 때 목표한 효과를 잘 내고, 즉 유효성이 있고 또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 자료가 안전하다 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다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식약품심사부에서 이걸 심사를 한 이후에 이제는 이 제품을 팔아도 되겠다라는 허가 승인을 내게 됩니다. 이 이후에 제품에 대한 허가는 끝났는데 실제 만드는 공간, 제조소 또는 우리가 수입한다면 수입하는 회사의 공장에서 이 제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도 식약처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확인을 끝나서 그러면 이제 제품을 생산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실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는 약품을 쓰다 보면 이상사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실험을 했다 그래도 모든 환자, 모든 특성을 다 반영해서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상사례가 보고되면 식약처에서 회수명령을 한다든가 또는 폐기를 하라고 한다든가 또는 어떤 제품은 주기적으로 이 제품을 보고 이제는 써도 안전하다 계속 확인을 해서 재심사를 통해서 그 허가를 다시 내주게 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의약품 인허가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의 특징은 사전심사 중심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허가 전 단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게 되고요. 그리고 GMP는 의무화입니다. 즉 GMP가 제약 쪽은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의무화되어 있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허가가 되고 나면 이 판매 내용이나 판매 사항들을 통합관리 시스템을 등록을 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의료기기의 인허가입니다. 의료기기도 식약처 의약품의 프로세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의료기기는 제일 먼저 등급을 분류하게 됩니다. 의료기기는 안전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심사 기준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하시고 이후에 기술문서라고 해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과 또는 성능, 기능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기기도 임상실험을 합니다. 식약처와 비슷하게 임상실험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그 서류를 보고 이 제품은 안전하구나, 사용할 수 있구나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의료기기 또한 제조, 수입 업체에 대해서 잘 생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GMP 기준에 따라 생산하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에 의료기기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상 사례에 관해서 보고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식약처에서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1등급 제일 먼저 할 때 등급 분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료기기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있습니다. 1등급은 보통 크게 위해를 안 가한 거, 예를 들면 면봉 같은 경우는 의료용품이지만 크게 위해를 가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심장에 인공심장 같은 제품은 그 제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잘못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4등급을 분류합니다. 이처럼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얼마큼 위해를 가하고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서 의료기기 등급이 분류되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심사 기준도
또 심사하는 기관도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으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업무는 의료기기의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1등급에 따라 우리 제품이 안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등급을 나누시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의료기기 법에 따르면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품목으로 식약처에 서류를 내겠다 결정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기술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등급은 기술문서 심사를 하지 않고 신고로만 끝나고요. 보통 2등급에서 4등급 제품을 기술문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기술문서에는 이 제품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쭉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능이나 안정성이나 증명하는 테스트 보고서라든가 다른 자료들을 첨부의 문서 형태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심사하시는 분들은 이 문서를 보면서 이 제품이 안전하구나를 확인하게 되고요. 4등급이나 또는 임상실험이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임상실험한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요. 임상실험을 할 때는 앞에 의약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약처의 허가라든가 IRB 윤리위원회 허가를 통해서 임상실험을 하고요. 그 자료를 기술문서에 첨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런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제품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판매 승인을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공장에 가서 이 제품이 우리가 기술문서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게 제품이 생산하는지를 그걸 확인한 이후에 이제 제조해도 됩니다라고 제조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사후에는 의료기기가 사고가 발생되면 병원이나 또는 기업에서 이상사례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사례 보고가 올라오면 식약처에서는 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폐기를 한다든가 어떤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만약에 우리가 의료기기를 생산하다가 고객이 뭘 좀 바꿔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거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변경을 이루게 되면 식약처에 우리가 제품이 변경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고요. 1, 2단계의 절차를 다시 걸쳐서 변경된 제품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인허가의 특징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보통 등급별로 의료기기는 차등 규정이 있습니다. 1등급은 기술문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 신고라고 얘기하고요. 2에서 4등급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문서 등을 심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모두 관장하지만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지정 심사기관 제도가 있어서 꼭 식약처에서 하지 않고요. 식약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기술문서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GMP가 의무화되어 있고요. UDI라고 해서 의료기기는 그 고유식별 번호라는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UDI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뭐 과자나 다른 제품 뒤에 보면 바코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 바코드를 통해서 이 의료기기가 지금 몇 개가 판매됐고 또는 어느 병원에 있는지를 관리함으로써 만약에 의료기기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찾아서 회수할 수 있고 이상 사례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 사례 보고를 받아서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유해성을 판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회수 절차를 취하기도 합니다. 식약처 중심 체계의 핵심 철학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가 어떠한 제품을 허가를 내준다던가 판단을 할 때 보시는 어떠한 기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과학 기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냈다라고 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 근거 자료가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제시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나 성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인 중심의 근거를 제출하셔야지만 이 제품이 안전하다, 효과 있다라고 허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험 기반 접근입니다. 제품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 다릅니다. 데일밴드에 쓰는 위험도와 인공심장에 쓰는 위험도는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도가 높으면 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게 되고요. 위험도가 낮으면 심사를 조금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기기 같은 거 위험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어떠한 제품의 위험에 기반해서 제품을 판단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기술문서의 양도 제품이 위험도가 큰 제품이라면 그 기술문서도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그 제품에 대한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전적 예방적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문제가 터져서 사후에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허가받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하냐 또는 문제가 있느냐를 다 검증하고 그 후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끔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명성과 신속성입니다. 예전에는 다 서류로 제출했는데요. 요즘은 전자민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웹상에 서류를 등록하고 그 서류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서류들이 여러분들이 누구든 전자민원 시스템이란 식약처 전자민원 시스템 들어가시면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조화입니다. 단순히 식약처가 우리나라만 문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ICH라든가 IMDRF라든가 또는 WHO PQ 등과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기준인데요. 이런 국제 기준에 맞게끔 문서를 만들고 심사를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의약품 같은 거는 약사법에 따라서 하고요. 의료기기 같은 건 의료기기법이 기본법이고요. 뒤에 요즘은 뭐 체외진단법이라든가 디지털 제품법도 있지만 기본법은 의료기기법이고요. 의약품 같은 거는 등급 분류가 없고요. 의료기기는 1에서 4등급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실험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기는 모든 걸 하지 않고요. 아까 위험에 따라서 위험이 높다 그러면 임상실험을 통해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의약품 식약처에서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는 고위험 제품은 식약처에서 하고요. 위험이 좀 낮은 제품은 지정 심사기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사후에 의약품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재승인하는 제도가 있다면 의료기기는 제품에 이상 사례가 있는지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요. 그 문제가 있다면 회수 처리나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동일하게 안전과 유효성 기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의료기기는 조금 다르게 그 안전과 유효성을 위험 기반에 차등을 주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목 허가, 변경 허가, 갱신,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약품에 같은 경우 품목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초의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약의 성분이나 함량이라든가 또는 용법이 바뀌었다든가 뭔가 변경이 있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우리 제품이 처음에 신고한 것보다 뭔가 조금 바뀌었어요 라고 신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경 허가고요. 그래서 단순히 제품을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 허가받은 데서 뭐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 변경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갱신은 의약품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5년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한지 이상 사례는 없는지 뭐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식약처에서 조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5년 뒤에 이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 다시 재허가는 이제 갱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허가가 있는데요. 희귀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임상실험을 하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환자한테 바로 임상실험 하기 전에 쓴 게 이익이 크다 생각이 들면 조건부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치료제라든가 감염병 백신이라든가 또는 어떤 시급하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임상실험이 완료하기 전에 조건부로 허가를 냅니다. 그래서 우선 써보다가 임상실험에서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거고요. 문제가 없으면 계속 실제 허가로 넘어가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갱신, 재평가 모두 그 식약처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모두 필요한 서류라든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료들을 식약처에서 계속 검토하게 되고요. 그 자료에 따라서 제품을 허가한다던가 갱신한다던가 재평가하는 업무들을 식약처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인데요. 의료기기도 뭐 의약품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여러분 만들으셨다. 그럼 식약처에 아까 제가 책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서류를 바탕으로 제품이 안전하다, 유효하다라는 것을 위험 등급에 따라 확인하고 허가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품을 막 판매하시다가 변경할 게 생길 수 있어요. 제품을 쓰다 보니 사용자가 색깔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색깔을 바꿔도 허가 사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허가 변경 식약처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처럼 제품에 처음에 신고한 것과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조그만 변경이라도 있으면 식약처에 변경 허가 신청하게 되고 그 변경 내용을 식약처나 유관기관에서 규제기관에서 확인해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의료기기도 동일하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고요. 5년마다 지금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우리 의료기기가 문제없이 판매되고 있고 현장에서도 문제 없다라는 것을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의료기기 또한 조건부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긴급 사용이 필요하다던가 공공성이 보장되는 제품 같은 경우 조건부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다 알고 있는 예가 코로나 진단 키트를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허가 받기 전에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긴급 사용함으로써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허가를 조금 보시면 1등급 같은 경우는 식약처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문서를 작성해서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이라는 기관의 단체에 서류만 내게 되면 이 의료기기는 여러분들이 판매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2등급과 3, 4등급은 GMP 심사를 받고 기술문서 심사를 받고 인증서를 발행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2등급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하게 되고 단순히 기술문서 정도 심사를 보게 되고요. 3, 4등급은 굉장히 위험한 제품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관할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식약처에서 3, 4등급은 위험한 제품이기 때문에 임상실험 자료도 요청하게 되고요. 그 자료까지 기술문서와 임상실험 자료까지 다 확인해서 인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변경 허가도 동일한데요. 처음 허가 동일하게 우리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기술문서를 업데이트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술문서와 이전 문서와의 차이를 식약처에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 변경 허가를 승인하게 해주게 됩니다. 의료기기도 갱신도 하는데 갱신도 처음 심사랑 비슷합니다. 그 갱신에 필요한 자료들, 이 제품이 이전 제품보다 문제가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동안 이상 사례가 크게 없었다라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식약처나 아니면 규제기관, 의료정보원에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제출하게 되면 그쪽에서 서류를 막 봐서 문제가 없네?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갱신 허가를 내주게 되고요. 만약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이 제품의 허가는 취소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낸 서류가 부적합하다, 즉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예전에 만든 거니까 오전 전 이후에 지금과 어떠한 법적 기준이 바뀌었다면 그 기준에 만족해야지만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불만족스럽게 되어 있다면 부적합 처리를 하고 이 제품의 갱신 허가는 취소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기의 판매나 또는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품목 허가의 기준입니다. 의료기기는 위험 등급별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 중심의 심사를 보통 수행하게 되고요. 의료기기랑 의약품 모두 갱신 주기는 5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으면 5년 뒤에는 갱신 심사를 신청하셔서 갱신을 받으셔야 되고요. 변경 허가는 모든 의약품과 의료기기 모두 필수고요. 그래서 제품의 안전이나 성량의 여부가 있는지, 의료기기 같은 경우 제품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친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영향이 있다면 변경 허가를 신청하셔야 되고요. 의약품의 같은 경우는 효능이나 또는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의 용량이나 또는 용법이나 또 성분이 변경되게 되면 식약처에 이제 변경 허가를 내셔서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뭔가 변경되면 이 식약처에서 제품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모두 조건부 사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급하게 사용하던가 또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허가를 하게 되는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 공공보건의 위기, 예를 들어 코로나에 의한 팬데믹이 왔을 때 신속하게 사용 허가를 해줬고요. 또는
위기가 아니더라도 신속하게 어떤 공급이 필요한 제품이 있다. 그러면 사전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게 되고요. 의약품도 희귀병이나 간염병의 같은 치료제를 신속하게 사용이 필요하면 신속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도 약간 그 사전 조건부 허가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의료기기, 의약품, 체외진단기의 허가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의약품인데요. 보시면 이 제품은 2001년에 개발된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1년에 제품이 개발됐는데 2011년에 임상실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일상실험을 하고요. 두 번째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상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썼을 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규모 식약처 그 임상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통계 모형도 고려하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임상실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01년에 제품이 개발되었지만 2011년에 임상 3상이 완료돼서 이 제품 그 이후에 허가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5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식약처에서 1상, 2상, 3상의 임상실험을 허가를 해줬고 심사를 했고, 그 심사를 마친 이후에 그 임상실험 자료와 제품의 약효에 대한 자료, 제품의 제조에 대한 자료를 식약처에 내서 심사를 받아서 지금은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개발은 2001년에 되었지만요. 임상실험을 거치고 인허가를 거치고 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년, 11년 이상의 허가 기간을 거쳐서 품목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현장에서 수술 중에 투여한다던가 또는 다르게 사용한다던가에 대해서 사례들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연구도 하게 되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보고서를 쓰기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없네 또는 충분한 효과성이 있네 라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재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2019년에 재심사에 통과를 해서 갱신, 아까 말씀드렸던 갱신 허가를 받아서 아직까지 잘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료기기 사례입니다. 제가 조금 독특한 제품을 갖고 왔는데요. 이 제품은 2023년에 받은 제품입니다. 인허가를 받았는데 디지털 치료제라는 제품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를 보면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서 이 모바일 앱을 가지고 불면증이나 또는 행동 치료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하드웨어 베이스 어떠한 장비가 기계가 있으면 인허가를 받았는데, 요즘은 보시는 것처럼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이고요. 이런 제품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처음 사례이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임상실험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 제품이 유용하구나, 불면증 치료라든가 인지치료에 충분히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전략을 좀 다르게 한 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패스가 될지 아니면 부적합이 될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새로 만드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허가받기 전에 보통 식약처랑 논의를 해서요. 이 제품에 대해서 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식약처에서는 전문가들을 다 초빙해서 이 제품을 패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심사를 해야 되고 어떤 임상실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식약처에서 논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 가이드라인이 2020년에 나왔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술문서라든가 임상실험을 수행해서 2023년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여러분이 직접 다운받을 수는 없고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제품은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긴급 사용 승인하는 제품을 하나 갖고 왔었는데요. 아까 위의 제품들은
모두 정식 루트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허가받은 제품이고요. 마지막 제품은 긴급 사용 승인 제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진단 키트를 아마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코에 이렇게 면봉 넣어서 검사하고 하는 자가 키트를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키트를 만들고 긴급 사용 승인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허가받고 임상받고 하면 이미 시중에 다 퍼져 있고 굉장히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협력해서 이 제품은 지금 바로 써야 된다라고 해서 보통 인허가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의료기기. 그런데 이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처음 이거를 긴급 승인을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받고 2주 만에, 그래서 2020년 2월에 진단 키트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최초로 내줬습니다. 이게 아마 국내에서 두 번째로 빠른 승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단 키트를 막 코로나 기간 동안 사용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12월 달에 보시면 해당 키트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긴급 승인 이후에 기업에서는 실제 정식 품목 허가를 위한 자료들을 다시 모으고요. 더 보완을 하고요. 또는 코로나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이나 안전성 같은 것들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모아야 되거든요. 다른 전자제품과 다르게요. 그래서 조건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결국은 12월 달에 최종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아서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습한 내용을 난이도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